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생방송 대한민국 2부는 건강 365 대담으로 시작합니다. 서울 스튜디오 연결하기 전에 오늘의 주제를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속이 더부룩하다는 말 자주 하거나 혹은 주변에서 많이 들으실 겁니다. 바쁜 현대인에게 흔한 고질병이 된 소화기 질환은 가볍게 넘기다간 큰 병으로 키우기 십상인데요. 소화기 질환을 조기에 잡고 예방하는 방법, 차재명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흔히 속이 불편할 때 나 더부룩해, 약간 채기가 있어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요. 이런 소화불량 증상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복부팽만 그리고 속쓰림 증상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 소화불량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네,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소화불량이라는 것은 어떤 단일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증상이 아닙니다. 위염이 있거나 위궤양이 있거나 혹은 담석증이 있거나 심지어 위암이 있어도 소화불량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내시경하거나 복부 초음파, CT 검사 같은 걸 해보면 우리가 소화불량의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검사를 다 해봐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런 소화불량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우리가 기능성 소화불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특별하게 증상을 유발할 만한 기질적 질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증상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질환들을 우리가 기능성 질환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위장 운동이 좀 떨어져 있다거나 아니면 내장이 좀 예민해져서 조그마한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거나 혹은 위 점막이 외부에서 나오는 위산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 등에서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스트레스나 어떤 특정 음식들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서 악화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보통 소화가 잘 안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소화제 하나를 먹고 넘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문제는 이런 증상이 큰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궁금해지는 게요. 단순한 소화불량인지 아니면 큰 질환의 위험 신호인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중요한 질문입니다. 소화불량이라는 증상 자체가 워낙 흔한 증상이다 보니까 이게 그냥 두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당장 병원으로 가야 되는 건지 좀 감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하는 것은 증상이 오래된 증상들입니다. 예전부터서 증상이 가지고 있고 더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늘 불편한 그대로 있고요. 또 잘 때는 증상이 없어져서 잠은 잘 잡니다. 되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런 경우에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고 소위 말하는 경고 증상이라는 증상이 없습니다. 경고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내부 장기의 이상, 예를 들면 위암이나 췌장암 이런 걸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인데요. 대표적으로 증상이 점점점 심해지면서 악화가 된다거나 원인 모르게 체중이 빠진다거나 혹은 혈변이나 혹은 빈혈 혹은 검은색 변을 봐서 위장관에서 뭔가 출혈이 있을 것 같은 걸 의심하게 된다거나 음식을 먹을 때 이게 걸린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는 걸 우리가 경고 증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고 증상이 있는 소화불량은 단순한 기능성 질환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기능성 소화불량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네. 환자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아픈데 병원에 갔더니 내시경이랑 CT를 찍어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 염증이라던가 상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런 기능성 위장 장애와 관련해서 어떤 증상이 있는지 또 어떻게 진단이 되는 건지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실까요? 환자분들은 여기저기 많이 불편해서 오셨는데 막상 검사를 해봤더니 아무 이상도 없네요 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당황하시죠. 답답하죠. 분명히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오진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희도 좀 답답합니다. 이런 질환을 기능성 질환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눈에 보이는 어디가 고장난 내부 장기는 없지만 불편한 증상이 있는 증상들을 기능성 위장 장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어서 상복부의 증상이 주로 나타나는 기능성 소화불량이 있고요. 하복부에 주로 나타나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네. 상복부에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명치가 아프거나 많이 불편한 증상이 있거나 식후에 빨리 더부룩해지면서 금방 헛배가 부른다거나 조금만 먹어도 가스가 차는 그런 느낌들이 있을 때 우리가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설사가 있거나 변비가 있거나 혹은 설사와 변비가 교대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증상들을 우리가 기능성 소화불량의 범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럴 때는 그럼 검사를 할 텐데 어떻게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될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경고 증상이 없어야 되겠고 증상이 오래 지속돼야 됩니다. 보통 한 3개월 이상은 증상이 지속돼야 되고 적어도 한 6개월 전부터 가지고 있던 증상이어야지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는데 대개 간단한 소화기에 대한 검사인 내시경이나 초음파 혹은 CT 같은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이런 진단을 붙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의학적으로는 로마 분류라고 해서 과학적으로 정의된 어떤 카테고리에 맞으면 이런 질환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3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될 때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소화불량, 그냥 약만 먹고 치료할 수 있는 것과는 좀 다르게 치료법이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소화불량과 다르게 이런 기능성 위장장애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화기 질환을 치료하는 약들은 제산제나 위산 분비 억제제 혹은 위산 운동을 촉진해주는 위장 운동을 촉진해주는 그런 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또 헬리코박터 감염이 되어 있으면 헬리코박터를 제균하는 치료를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기능성 장애는 방금 말씀드린 어떤 기질적인 이상이 없지만 스트레스에 많이 반영하고 뇌와 장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뇌에서 장으로 신호를 보내기도 하고 장에서 뇌로 신호를 보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능성 위장장애 환자들은 용량이 좀 적은 저용량의 우울증 약이나 항불안 약물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이런 설명을 하면 환자들이 이게 우울증 약이니까 복약을 기피하는 경향이 상당히 있는데요. 우울증 약과는 좀 다릅니다. 분류가 우울증 약으로 같은 계열로 분류되고 있다 뿐이지 정신과에서 처방하는 그런 약들과 용량과 용법이 아주 다르고 장이 좀 예민해져 있는 장을 좀 달래고 진정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사실 기능성 소화불량 혹은 기능성 위장장애에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항우울제나 혹은 항불안 약물은 중요한 치료 약물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울증 약이다라는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복약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내용도 참고를 하셔야겠고요. 자, 여기에서 또 궁금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옛말 중에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이 사실이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요. 실제로 소화기 장애 같은 경우에는 신경성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마음과 소화기는 연결이 돼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거나 할 경우에 이 뇌와 소화기는 결국에 한 축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뜻이라고 하던데 의학계에서 이게 인정이 된 건지 실제로 물리적으로 소화기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나요? 네,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게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저도 배가 아플 것 같습니다. 그게 외부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게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표현하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거기서 신호를 보내서 장의 어떤 증상 변화를 초래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뇌에서 콜티졸이나 혹은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호르몬들이 그 자율신경계인 미주신경을 통해서 뇌에서 장으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장 운동이 좀 늘어진다거나 아니면 장이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똑같은 자극에도 훨씬 더 강하게 반응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생길 수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속담은 의학적으로도 상당히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뇌에서 장으로 일방향으로만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장에서 뇌로도 신호를 보낼 수가 있는데요. 네. 장 내 미생물 환경이 나빠진다거나 장이 어떤 자극을 받게 되면 거기에서 또 뇌로 신호를 보내서 우울증이 생긴다거나 불안장애 같은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우리 조상들의 오래된 속담은 의학적으로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어떤 과학적인 속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뇌와 장이 서로 연결돼서 신호를 보낸다.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오늘 주고받았는데요. 자, 이 외에도 또 하나 궁금한 질환이 있습니다. 최근에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이게 선진국형 질환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 역류성 식도염을 앓는 환자들이 더 늘어났다라는 건데요. 이게 궁극적으로 왜 일어나는 건지 그 원인도 궁금하고요. 또 놓치기 쉬운 의외의 증상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하나씩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이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는 것은 위산이 원래 위산에만 있으면 괜찮은데 식도로 역류를 하면서 식도 점막에 자극을 주는 그런 질환군을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통 위하고 이 식도 사이에는 이 관략근으로 꽉 조여져 있는데 이게 느슨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비만한다거나 과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초콜릿이나 음주 혹은 여러 가지 탄산음료 그런 것들을 먹게 되면 우리가 이 식도 관략근이 느슨해지면서 위산이 식도로 역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대표적인 식습관들이 서구화된 식습관이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은 서구화된 질환이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환자들이 명치가 좀 쓰리고 아프다. 그리고 명치 있는 데가 화끈거린다. 화끈거린다는 표현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에 뭔가 고춧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다. 박하사탕이 걸려있는 것처럼 화한 느낌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증상과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그런 증상을 가지고 우리가 대표적인 역류성 식도염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류성 식도염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전형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소화기 내과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금방 진단이 되는데 전형적인 증상이 아닌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원인 없이 이 목이 좀 잠기면서 쉰 소리가 난다거나 아니면 목에 이물감이 있다거나 혹은 갑자기 심한 흉통이 있다거나 혹은 치아 부식이 생기거나 이런 증상들이 전형적이지 않은 그리고 또 만성 기침이 있다거나 이런 것도 전형적이지 않은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입니다. 네. 따라서 이런 환자들은 본인이 역류성 식도염 환자인지를 모르고 호흡기를 내과를 간다거나 혹은 심장내과를 간다거나 혹은 이비인후과를 갔다가 나중에 역류성 식도염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소화기 내과를 찾아오는 경향이 있어서 전형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는 역류성 식도염 환자도 있지만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을 가지고 있는 역류성 식도염 환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감별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목소리나 또 치아 부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년 이후에 우리가 국가 건강검진을 하다 보면 위내시경하고 나서 역류성 식도염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의학계에서는 이걸 암의 씨앗이다라고 표현까지 하던데 실제로 오랜 기간 방치해두면 이게 암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암이 생기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데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염증이 오래되면 세포 변성이 생기면서 거기서 암세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잘 낫지 않는 질환이다 보니까 역류성 식도염이 오래되면 거기에서 세포 변성이 생기면서 발해 식도가 생기게 되고 이 발해 식도가 또 오래되면은 식도 선암, 즉 식도암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이 발해 식도에서 선암까지 진행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보통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을 잘 치료하면 염증이 잘 조절될 수 있고 그 결과 암을 예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인 것은 서양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역류성 식도염은 중증도도 심하지 않고 발해 식도가 생기는 빈도도 심하지 않고 그리고 식도암이 생기는 비율도 훨씬 낮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점점 서구화되고 있고 비만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비만이 생기게 되면 복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이 잘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앞으로는 발해 식도라든지 식도암이 생길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라고 하시면 오랜 기간 방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관리가 잘 필요하겠다 싶은데요. 자, 그런데 간헐적 단식이라던가 아니면 소식하는 생활 습관이 이 역류성 식도염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실제로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은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역류성 식도염은 위산이 식도로 넘어오는 그런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거나 비만하게 되면은 위장에 차 있는 음식을 또 복부 지방이 누르기 때문에 식도로 쉽게 넘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소식을 하거나 혹은 심지어 금식을 하게 되면 위가 비어 있는 상태가 되고 위산이 오랫동안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로 역류성 식도염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소식을 하거나 단식을 하게 되면 체중 감량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만까지 같이 치료돼서 역류성 식도염이 좋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환자들에게 일단 비만이 있으면 먼저 체중을 줄이는 것을 가장 먼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역류성 식도염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식후에 바로 눕지 않기, 바로 누우면 아무래도 위산이 식도로 넘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야식하지 않기, 주무실 때는 상체를 약 15도 정도 살짝 올려놓고 주무시는 방법, 이런 방법 등을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고 음식 중에도 식도 관략근을 느슨하게 해서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키는 음식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음식이 술이라든지 초콜릿이라든지 탄산음료 이런 음식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음식들은 피하도록 저희가 권하고 있고요. 그리고 옷을 입을 때 꽉 끼는 옷을 입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대개 남자들은 안 그러겠지만 여성분들은 미용을 위해서 꽉 끼는 옷을 입는데요. 꽉 끼게 되면 배를 누르기 때문에 그게 또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그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너무 꽉 끼는 옷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옷을 타이트하게 입는 것도 또 안 좋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간혹 가다가 우리가 단순한 위염인 줄 알고 있었는데 위 궤양 진단을 받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궤양하면 뭔가 위에 구멍이 났다라는 느낌 때문에 공포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특히 위, 십이지장 궤양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고 들었어요. 이게 우리의 식습관과 관련이 있는 건가 싶은데요. 실제로 뭔가 한국인들 사이에서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느냐 이게 많이 영향을 주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맵고 짠 음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최근에 불닭볶음면이라든지 아니면 마라탕 이런 게 유행을 하는 것만 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운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매운 음식은 위에 들어오게 되면 위산을 아주 강하게 자극을 해서 여러 가지 역류성 식도염뿐만이 아니라 위장 질환인 소화성 궤양,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을 유발을 할 수가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습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우리가 과거에 음식을 많이 이게 돌려서 먹고 그 찌개 같은 거 다시 공유를 하고 그리고 또 술잔을 돌리는 문화였기 때문에 헬리코박터 감염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헬리코박터 감염률이 한 70% 육박했지만 최근에는 한 50%대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외국과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 헬리코박터 이 세균이라는 것은 위에 살면서
위궤양이나 혹은 위암을 유발할 수 있는 일종의 세균입니다. 따라서 이 헬리코박터를 잘 치료를 하고 재균을 해야지 위궤양의 빈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게다가 최근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굉장히 급속하게 노령화가 되고 있는데요. 노인들이 많이 복용하는 약 중에 아스피린이나 진통소염제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약들이 대체로 위궤양을 악화시키거나 혹은 발생시키는 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심장질환이나 뇌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부분 사용하는 약이 바로 아스피린이라는 약입니다. 따라서 우리 식습관 그리고 노령화되면서 많이 사용하는 아스피린 같은 약물 그리고 헬리코박터, 감염 이런 원인 때문에 우리나라는 특히 위궤양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약을 복용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가끔씩 소화불량 증상이 있을 때마다 제산제나 소화제를 그냥 자가 복용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스스로 처방하는 거죠. 이런 행동을 하는 걸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도. 이게 혹시 큰 병을 키운다라고 생각하진 않으시나요? 네, 큰 병을 키울 수 있습니다, 분명히. 소화불량 같은 게 워낙 흔한 증상이다 보니까 저희 집에도 있는데요, 사실. 네. 자가약으로, 상비약으로 많이들 보유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소화불량 같은 증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질환이 있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다 보니까 약을 먹어버리면 증상이 가려질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내가 위암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위궤양이 있어도 이 소화불량 약을 먹으면 증상이 좋아질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제때 진단되는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혹은 이게 방치돼서 나중에 큰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궤양이 제때 치료되지 못하면 위장 출혈이나 혹은 천공 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위암 같은 경우도 조기에 발견을 해야지 완치율이 높은데 늦게 발견돼서 치료의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물론 뭐 자가약 가지고 이 소화불량 있을 때마다 병원에 오긴 힘드니까 한두 번 먹으실 수는 있겠지만 증상이 계속 반복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의 이 전문적인 진단과 진찰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증상이 지속될 때는 전문의와의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건강에 대한 잘못된 상식 바로잡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소화기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 OX로 풀어볼 텐데요. 제가 하나씩 질문 드리면 판넬을 갖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속이 쓰릴 때 우유를 마시면 증상이 완화된다. 답은 X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유를 딱 떠오르면 하얀 이 액체이기 때문에 우리 제산제를 얼핏 닮아서 네. 위 벽을 발라주니까 증상이 좀 좋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우유를 마시게 되면 위산을 잠깐 중화시켜서 증상이 잠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에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고 단백질이 있는데 두 가지 이 물질이 모두 위산 분비를 강하게 촉진시키는 물질들입니다. 따라서 우유를 먹게 되면 처음 잠깐 동안만 증상이 개선됐다가 바로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술 많이 드시거나 속 쓰릴 때 우유를 드시는 것은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물이나 국에 밥을 말아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 정답은 X입니다. X군요. 네. 물 말아 먹거나 국 말아 먹는다고 해서 위산이 중화되어서 소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물 말아 먹거나 국 말아 먹을 때는 음식을 급하게 먹기 위해서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꼭꼭 씹어 먹고 천천히 식사를 하는 건데 바로 그 중요한 점이 깨지기 때문에 국 말아 먹거나 물 말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이 느껴질 뿐 그 자체가 소화력을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건 제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지독한 입냄새, 치아가 아닌 위장 문제다. 네, 입냄새 전혀 없으실 것 같은데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소화기내과를 찾아와서 네. 입냄새가 나는데 장에서 혹은 위에서 냄새가 올라오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위와 식도에는 관략근이 꽉 조이고 있어서 냄새가 보통 올라오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O인가요? X인가요? 아, 네, 죄송합니다. 그건 X입니다. 네, X군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입냄새의 원인은 구강 내에 있습니다. 설태가 있다거나 아니면 충치가 있다거나 아니면 잘 보이지 않는 치석이 있다거나 이런 문제가 원인이기 때문에 대개는 치과를 가셔야 되고 시간 칫솔을 잘 사용하시고 칫솔질을 할 때 저 구석구석 잘 하시고
그리고 혀까지 잘 닦아내는 게 입냄새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소화기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 오엑소를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건강을 위한 솔루션 시작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소화기계에 관련한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도 궁금해요. 주변 사람들이 야, 이상 증상 없어도 내시경은 규칙적으로 받아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너무 자주 받으면 안 좋다는 이야기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쯤 시작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한번 받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주기를 가지고 큰 이상이 없어도 증상이 없어도 받아야 좋은 건지 그걸 딱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좋습니다. 내시경은 사실 우리가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그 증상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 받는 건 일반적으로 진료에 해당하니까 그건 빼고요. 검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진 같은 경우는 위내시경은 40세 이후에 2년에 한 번 받는 것을 국가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위암 검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암 검진 프로그램이 바로 2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는 보통 50세 이후에 검사할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50세 이전에 생기는 대장암을 젊은 대장암이라고 하는데요. 젊은 대장암이 많이 늘고 있어서 최근에는 대장 내시경을 시작하는 나이를 45세로 조금 낮추었습니다. 특히 비만이 있다거나 당뇨가 있다거나 고혈압이 있다거나 고지혈증이 있다거나 이런 대사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조금 더 일찍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작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정상이면 우리가 5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추천을 하고 있고요. 네. 용종이 있었어도 크기가 작고 한두 개 정도면 역시 5년 후에 검사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 내시경에서 큰 용종이 발견됐다거나 개수가 3개 이상이었다거나 그러면 3년 후에 검사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장 내시경의 주기는 검사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추적 주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검사가 끝나고 나면 검사를 하신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하셔서 추적 주기를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규칙적인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또 본인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화제 한 알로 버티는 사이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는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잘 챙기시고 천천히 꼭꼭 씹어먹는 작은 습관부터 실천하면서 속 편한 하루하루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명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호 조사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이 진행됩니다. 현장으로 연결합니다. HMM 나무호 피격 사건에 대한 정부 조사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께서
모두 발언 등 전체 주관을 하시고 국방부 류운상 해군 제독님과 이수호 해사안전국장님이 브리핑에 함께 하십니다. 모두 발언이 끝나면 질의응답이 있는데 조사의 기술적인 사항이나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 사항에 대해서는 류윤상 제독님이나 이수호 해수부 해사안전국장께서 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모두 발언 후에 질의응답은 제가 진행을 하되 자연스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차관님 부탁드립니다.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네. 외교부 1차관 박윤주입니다. 5월 4일 호르무즈 해협 내측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역에서 정박 중이던 우리 선박 HMM 나무 피격 관련 추가 조사 결과를 발표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사 개요입니다. 5월 13일부터 5월 15일간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계열 전문가들이 현지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현지 조사는 나무 잔해물에 대한 현장 조사와 기술 분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부터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잔해 수거물 조사와 기술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국방부에서는 현장 조사에 이어 엔진, 탄두, 화약, 기체 등의 비행체 잔해물을 분석하였습니다. 나무호는 총 2번의 미상 비행체의 공격을 받았으며 첫 번째 탄두는 불폭, 두 번째 탄두는 기폭되었습니다. 엔진의 경우 이란산 터보제트 엔진과 유사하였고 부품에서 이란의 제조사 각인으로 추정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탄두의 경우 형태가 다소 온전한 상태인 불발탄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란 대한미사일 누르 또는 카데르의 탄두 형상과 유사하였습니다. 화약의 경우 완폭되지 않은 불발 상태의 고폭 화약 물질을 확인했습니다. 기체의 경우 잔해물이 하늘색으로 도색되어 있는데 이는 이란산 대한미사일 누르 계열의 도장 및 색상과 같습니다. 전제기판 잔해물은 약 20 내지 30년 전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며 생산 연도 고려 시 구형인 누르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술 분석 결과 미상의 비행체는 이란에서 개발된 누르 계열의 대한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사 결과 비행체는 선미 쪽으로 날아왔으며 당시 이란 방면으로 선미가 약 156도 투묘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측의 조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하여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우리 선박 피격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며 재발 방지를 포함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고 우리 포함 모든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조사 결과 발표를 마치겠으며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하시면 제가 지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기자. 네, 안녕하세요. 저 네. SBS 김혜영 기자입니다. 일단 그 이란 대사에 대해서는 오늘 그럼 곧바로 초치가 될 예정인지,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선박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정부가 세우고 있는지 이 부분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란 대사님과 그 일정을 조율 중이고 가급적 오늘 초치할 수 있으면 초치하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선박 안전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선사, 그다음에 관련 해수부, 그다음 제해공관들이 유관국과 긴밀히 협조를 진행하고 있다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영빈 기자님. 예, 한국일보 조용필입니다.
이란제 미사일이라고 언급을 하셨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 정부의 조사 결과는 남호 공격 배후에 이란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셨다고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지요? 일단 예, 여러 가지 증거가 이란 쪽을 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리랑 TV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랑 TV 오수영입니다. 남호가 그 1분 간격으로 같은 부위에 2번 타격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이게 고의적인 정밀 공격이라고 정부는 확정을 하신 건가요? 예, 고의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고의성은 주관적인 영역과 관련이 되어서 그쪽에서 인정하지 않는 한 그 고의성 자체를 파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OBS 이어진입니다. 예. 저번에 그 이란 대사 불러서 설명하셨을 때 그쪽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궁금합니다. 주한 이란 대사관의 이 공식 입장은 이 관련을 부인한 바 있고 앞으로 또 오늘도 가능하면 조치해서 관련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좀 가질 예정입니다. 예, 양소영 기자님. MBC 양소연입니다. 고의성을 확정하기 어렵다면 이게 실수로 비행체가 날아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네,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외교장관 간 통화도 오늘 예정되어 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교장관 간 통화는 아직 예정돼 있지 않고요. 그 고의성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고의성 자체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정책 결정 구조 안에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예, 신나리 기자님. 네, 동아일보 신나리입니다. 아까 루르 계열의 미사일이라고 하셨는데 공격 주체를 그럼 이란 정규군 혹은 혁명 수비대 아니면 후티 반군이나 민병대처럼 프록시 이런 수행 가능성도 있는데 어떻게 좀 특정을 하고 계시는지 좀 기술적인 부분 국방부에서 설명해 주셔도 좋고요. 만약에 그 조치를 하셨을 때 이란에서 부인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추가 반박 근거나 논리가 있으면 그것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란 내부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체를 확정하기는 매우 어렵고요. 일단은 저희가 증거가 이란 측을 향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기술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하시면 관련된 국방부 쪽에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동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란에서 생산된 미사일이 주로 이란 해군하고 이란 혁명수비대 그리고 친이란 세력에서 쓰이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세력들이 지금 또 다른 나라에도 한 시리아 정도에도 수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는 이란 혁명수비대하고 이란 해군이 하고 있지 않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KBS 김경진 기자님. 안녕하세요. KBS 김경진 기자입니다. 지금 이란에서는 내부 언론을 통해서 가짜 깃발 작전이라는 것도 언급하고 이제 부인할 경우에 우리는 그냥 이란죄라는 근거를 상대로 끝까지 이란 정부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실 건지, 그리고 책임 있는 조치라는 게 그 조치에서 끝나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항의 성명이라든지 다른 조치가 또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란과의 협의를 미리 저희가 예단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강력한 규탄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고 관련 부분에 있어서 사과도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와 관련해서 또 우리 선박의 안전이라든가 또 재국민의 보호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소통도 함께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김재현 기자님, 연합. 네, 연합뉴스 김재현입니다. 혹시 발사 원점과 비행거리 등은 파악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발사 원점은 특정하기가 어려웠고요. 관련 정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비행거리나 이런 기술적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다시 국방부 전문가께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예, 죄송해요. 부탁드립니다. 발사 원점은 확인할 수 없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란하고의 거리가 나무가 한 90에서 100km 정도 내륙에서 떨어져 있었고 그런 걸 고려했을 때는 비행 시간은 대한미사일 경우를 비롯하면 한 6분 정도, 6에서 7분 정도 비행 시간이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양소영 기자님. 예. MBC 양소연입니다. 그러면 이란에서 날아온 걸로는 일단 결론을 내린 건데 지금 이 자리에서 강한 유감이나 사과 요구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강한 유감이나 사과 요구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외교 경로를 통해서 또 그런 부분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 정박해 있는 민간 선박에 대한 규탄의 메시지는 공개적으로 이미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외교적인 입장에서 또 소통을 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대응을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JTBC 김한수입니다. 현재 미국 이란 협상이 진행 중이고 정전 여부도 지금 유동적인 상황인데요. 예. 또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발표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발표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실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투명하게 언론과 국민에게 보고 드린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김경희 기자님 한 번 더. 예. 네, 안녕하세요. KBS 김경진입니다. 혹시 나무호와 관련해 이란 측에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청구할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이란에 정박돼 있는 지금 여러 한 척은 나왔지만 다른 선박들의 흐름들 통항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이 나무 조사 결과를 레버리지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할 계획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예, 외교적 소통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제 국민의 안전, 그리고 선박의 안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나가고 또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유관국과 소통을 해나갈 것이다. 이런 부분을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양소영 기자님. 그 앞서 정부가 유감을 표명한 거는 이제 주체가 특정되지 않았던 경우고 지금은 주체가 어느 정도 특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강한 유감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또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왜 외교 경로로 비공개로 표현을 하려고 하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우리 말고도 피격을 당한 나라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들에서는 이렇게 딱히 주체를 명확히 특정해서 뭔가를 정부가 공식 발표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주체를 발표한 이유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가장 투명한 방식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요청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신속하게 국민들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발표를 드리는 거고, 그와 함께 외교적인 소통을 통해서 또 저희가 찾아 나가야 되는 국익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탄의 문제에 있어서는 공개적인 규탄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 민간 선박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박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격이 감행됐다는 것에 대해서 규탄의 메시지가 있는 것과 진배가 없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나무호 관련 추가 조사 결과 발표 듣고 오셨는데요. 외교부는 나무호 피격과 관련해 2번의 공격을 받았고 이는 이란산 터보제트 엔진과 유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하고 책임 있는 요구를 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세계 소식을 한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아디쇼 시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새로운 제안 내용을 검토하며 외교 해법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핵 문제에 대한 기존 입장을 분명히 유지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죠. 현재 시각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 참모들과 이란의 새로운 협상 제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제안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를 내놓지는 않았지만 핵심 요구 사항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적인 개방과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이란 측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Well, only because it's been reported, I will confirm the president has met with his national security team this morning. The meeting. What I will reiterate is that the president's red lines with respect to Iran have been made very, very clear, not just to the American public, but also to them as well. 한편 백악관은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추가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랑스가 역사상 가장 뜨거운 5월을 기록한 가운데 파리 시민과 관광객들이 예상치 못한 무더위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는데요. 현재 상황 전해드립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이례적인 폭염이 이어지며 시민과 관광객들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 그늘을 찾고 있습니다. 에펠탑 주변에서는 시민들이 분수대 근처에 모이거나 우산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관광객들은 평소 파리의 날씨가 춥고 흐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무더위에 놀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Bueno, trato de tomar mucha agua, estar siempre hidratada, tratar de ir a lugares con sombra. Nada, no me lo esperaba, siempre es la primera vez que visito y siempre me dicen que hace frío, que está nublado, lluvia y me tocaron unos días increíbles, la verdad. So actually I'm from Japan and this is like same likely as Japan, very hot and warm. So it's about same temperature as Japan for now. So, but I didn't expect that this is very warm in Paris. 한편 프랑스 정부에 따르면 이번 폭염의 영향으로 현재까지 7명이 숨졌는데요. 무더위는 이번 주 후반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남아시아의 오랜 그림자 인형극이 여성들의 시선으로 새롭게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여성 예술가들은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새로운 이야기를 무대에 올리고 있다는데요. 함께 보시죠. 말레이시아 쿠알루룸푸르에서는 여성들로 구성된 그림자 인형극 공연단 외양우먼이 전통 공연 예술의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할머니 세대가 전해온 민담을 바탕으로 여성 유령 이야기와 개인적 경험을 함께 풀어내는 공연인데요. 새로운 이야기를 선보일 뿐 아니라 전통 악기에 현대 전자음악을 더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무대로 공연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We are an all-female multinational wayang kulit troupe where we have members from different parts of Southeast Asia like Myanmar, the Philippines, Malaysia, Thailand, and Indonesia. Contemporizing traditional sounds, it wasn't to attract the younger crowd, but rather to really understand where I came from, why these sounds are so important, and why it's so important to preserve them. And I see traditional practices as like ancestral technologies. 외양우먼은 어린이들에게 재활용 재료로 인형을 만드는 체험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공연과 체험을 통해 전통문화 계승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나이지리아의 한 디자이너가 바늘과 천으로만 옷을 만드는 독특한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빠른 제작과 재사용이 가능한 새로운 패션 방식이라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나이지리아의 수도 아부자에서 한 디자이너가 바느질 없이 의상을 만드는 방식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디자이너는 천과 핀만 이용해 체형에 맞춰 직접 의상을 완성하는데요.
드레스를 제작하는 데에 보통은 2, 3일이 걸리지만 이 디자이너의 방식으로 만들면 짧게는 45분 안에 완성할 수 있습니다. 또 천을 자르거나 재단하지 않아 같은 원단을 여러 번 활용해 다른 디자인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chose pin because I knew pin was going to be faster than the sewing machine. If you decide to go for a designer to make your dress for you, it will take them 2 to 3 days, depending on how fast you want the dress to be ready. 2 to 3 days to get your dress done. But with me, it won't take you 45 to an hour, depending on the style we're going for. 이렇게 독특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의상은 최근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데요. 주문 제작만 200건 이상 진행됐으며 SNS 팔로워 수도 3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글로벌 핫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나와 눈을 맞추며 잔뜩 안아줘요. 부서질 만큼 알고 있죠. 나는 이미 다 준걸요. 가끔은 좀 불안해요. 처음이에요. 숨을 못 쉬어도 좋을 만큼 국가유산청이 문화가 있는 날에 맞춰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 고공 무료 개방을 시행합니다. 각 궁의 관람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인데요. 방문하기 전에 누리집을 통해 일정 살펴서 다가오는 문화가 있는 날 고공 여행 함께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